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포르투갈에 의해 시작된 대항해 시대 이야기입니다. 1368년 중국 대륙에는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새로 들어선 이 나라, 몽골의 원하고는 달리 처음부터 쇄국 정책, 해금 정책이라고 펴는 이 항해 금지 정책을 폈습니다. 바다로의 진출을 스스로 차단한 겁니다. 잠시 예외도 있긴 했습니다. 3대 황제인 영락제는 1405년부터 1430년까지 25년 동안 환관인 이 정화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함대를 이끌고 세계를 누비면서 중국의 위세를 과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인도, 중동 지역, 아프리카 동쪽 해안까지를 누볐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락제가 죽자 명나라는 다시 해금 정책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주자 성리학의 세계, 4대부들의 세상이 된 것이죠. 명의 이 해금 정책, 쇄국 정책은 몽골에 의해 전성기를 누리던 실크로드 교역로의 쇠퇴를 뜻했습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귀하게 여겨오던 중국의 실크, 인도 및 아랍의 향신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던 거예요. 1453년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제국이 점령한 이 사건은 치명타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그 전까지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실크, 향신료 같은 것들이 이 콘스탄티노플로 모였고, 그것을 베네치아, 제노와 같은 이런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상인들, 선원들이 배편으로 서유럽까지 옮겨다가 팔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인 오스만 제국의 수중에 들어갔으니 기독교인 베네치아 상인 등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강, 계피, 육두구 같은 이런 향신료의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치솟게 되었죠. 유럽의 귀족들, 또 신흥 중산층들이 동양의 이런 제품들에 목말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이베리아 반도는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지금 포르투갈, 스페인이 자리 잡은 지역이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리컨키스타를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 왕국이 세워지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 200만 밖에 안 되는 이 포르투갈은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 중국에 가서 금, 은, 향신료를 구해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모험에 나섰죠. 포르투갈은 리컨키스타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리컨키스타란 다시 정복한다, 즉 이슬람으로부터 영토를 되찾아서 기독교 왕국을 재건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지금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는 원래 로마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히스패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스페인 말 쓰는 사람들을 히스패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8세기 초인 711년 이슬람 세력이 이 땅을 정복해서 이슬람 국가를 여기다 세웠습니다. 유명한 스페인 관광지 알함브라 궁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알함브라 궁전은 이슬람 왕국의 궁전이었습니다. 반도의 북쪽으로 밀려난 이 원래의 유럽인들은 복수의 칼을 갈죠. 그 후 700년 동안 이슬람으로부터 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컨키스타라고 부르는 연속된 전쟁이었던 겁니다. 11세기에 그 전쟁은 교황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왕조인 이 코르도바 왕국을 완전히 몰아내고 기독교 왕국을 세운 해가 1492년입니다.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해이기도 하지요. 본인은 죽을 때까지도 신대륙이 아니라 인도의 서쪽에 다녀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말입니다. 포르투갈도 리컨키스타 과정의 산물입니다. 이 지역의 최강자였던 알폰소 왕은 대서양에 접한 이 땅을 포르투갈이라고 이름 짓고 엔리케 백작에게 통치를 맡겼는데, 그 땅이 1139년에 독립왕국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을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포르트 오브 칼레, 즉 칼레 항구입니다. 그런데 그 칼레라고 하는 것도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항구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냥 나라 이름이 항구인 셈이죠.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서 그런지 이 지역 사람들은 매우 진취적이었습니다. 이슬람을 격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돈도 벌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해외로 진출을 했습니다. 1415년에는 지브랄타 해협을 넘어서 북아프리카의 세우타를 점령을 했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슬람 진영으로서는 재앙이었지만 기독교 진영으로서는 쾌거를 이룬 셈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얻은 포르투갈은 계속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서 남으로 항해를 계속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는 아직도 포르투갈 식민지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15세기 당시에 포르투갈은 세계 최강의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항구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원래부터 항해에 강했던 데다가 오스만 제국과 이탈리아 반도의 베네치아, 제노아가 전쟁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 제노아 같은 도시에 살던 선원들, 상인들이 또 포르투갈로 이주해 왔습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항해 왕이라고 불리게 된 이 엔리케 왕자였습니다. 그는 항해 학교를 세워서 세상의 항해 고수들을 불러 모았고 항해에 관한 지식을 전수하게 했습니다. 지도 제작과 항해술에 관한 연구 개발에도 아낌없이 투자를 했죠. 엔리케 왕자의 이런 정책에는 인도, 중국과의 교역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상인들의 설득도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아프리카 서해안에 진출해서 이익도 많이 챙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포르투갈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금, 설탕,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당시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 흑인들은 같은 사람으로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벌었던 거죠. 어쨌든 15세기 당시 포르투갈은 세계 최강의 항해술을 자랑했고 그것으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나중에 스페인이 되는 이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왕들도 포르투갈 성공이 부러웠겠죠. 하지만 포르투갈 같은 그런 항해 노하우가 없었어요. 그들을 설득해서 왕실의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입니다. 콜럼부스는 제누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른이 된 후에는 포르투갈에서 선원 생활을 했으니까 포르투갈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항해를 좀 아는 사람들은 콜럼버스를 사기꾼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는 분명히 동쪽에 있고 거기에 도달을 하려면 어떻게든 아프리카 해안을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서쪽으로 가도 인도로 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구가 둥글긴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 말이 맞았죠. 그런데 이 콜럼버스라는 자는 서쪽으로 가면 몇 달 만에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우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투자를 해달라라고 떠벌리고 다녔던 겁니다.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무식한 자였던 셈이죠. 포르투갈에서는 이게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즉 카스티아를 찾아가서 설득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여왕의 투자를 받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 해가 걸리죠. 그러는 과정이에요. 아마도 당시 카스티아 사람들이 항해와 이 세계 지리에 무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콜럼부스가 1년 만에 인도 땅을 찾았다면서 귀환을 했습니다. 금부치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자 포르투갈에서는 난리가 났죠. 어떻게든 그 스페인을 막아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스페인이 인도를 모두 차지할 것 같았으니 말입니다. 포르투갈은 그래서 바다에서의 기득권을 주장을 했고 두 나라는 결국 교황의 중재하에 토르테시아스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대서양의 카보베르데 섬이 있는 서경 46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쪽 땅은 모두 포르투갈 몫이고 서쪽 땅은 모두 스페인 몫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통치하는 땅은 물론 제외를 하고 이교도의 땅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약인 것이죠. 당시 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이교도 땅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두 나라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구체적으로 어떤 땅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면서 말입니다. 어쨌든 이 조약 때문에 중남미는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고 인도, 동남아 이쪽의 중요 거점들은 포르투갈 식민지가 됩니다. 스페인과 중남미 대륙 식민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탐험을 계속을 했고 1488년 5월 바톨로뮤 디아스가 아프리카 해안의 남쪽 끝에 다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어요. 그 전까지 유럽인들은 아틀란틱 오션, 즉 대서양과 인도양, 즉 인도 주변 바다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과 인도양이 맞닿은 곳을 찾아낸 것이죠. 자, 그랬으니 이제 배를 타고 인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곳을 희망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497년에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큰 함대를 이끌고 희망봉을 돌아서 드디어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을 합니다. 드디어 진짜 인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인도와 동남아는 금과 향신료의 보고였습니다. 정말로. 포르투갈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되었죠. 그 덕분에 스페인과 함께 한동안 세계 최강자의 자리를 누리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우리 코리안의 불행한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1543년 어느 날 중국의 해적 두목인 왕직의 배가 포르투갈 선원 3명을 태우고 마카오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마카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도중에 태풍을 만나서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타네가시마입니다. 김용삼 기자의 한국 100년 동안의 역사 제1권을 보면 당시 벌어졌던 일들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섬의 다이묘, 즉 우두머리는 15살 소년이었는데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은 2,000냥을 주고 2자루를 사드립니다. 은 2,000냥은 요즘 가치로 하면 10억 원에 해당된다네요. 자, 근데 그 총은 서양 이름으로는 마르케부스라고 불렀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철포, 대포라고 불렀습니다. 무대포라고 할 때 바로 그 대포가 철포를 뜻하는 것이죠. 15살짜리 이 다이묘는 기술자들을 불러서 복제품을 만들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복제품이 만들어지고 곧 일본 전역으로 그 총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당시의 쇼군이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대량으로 사들여서 철포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의 세력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 전쟁은 칼과 창의 싸움이었는데 철포를 쓰게 된 이후부터는 총격전, 사격전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의 충원이 쉬워졌죠. 그 전까지 사무라이는 오랜 동안 칼싸움으로 수련을 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의 권력이 강해졌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암살당한 후에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철포 사격전으로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592년 임진년에 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그게 임진왜란입니다. 포르투갈과 일본의 만남이 우리 코리안들에게 치명적 결과를 안긴 셈이지요. 그 1543년 일본 땅에서 15살 소년인 다이묘가 철포 제정에 나섰던 그 해, 조선 땅에서는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이 세워졌습니다. 향교가 공립학교라면 서원은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후 전국에서 서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조선의 인재들은 공자왈, 맹자왈 이 주자 성리학에 푹 빠져들게 됐죠. 그리고 왜 당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임진왜란을 겪었고 또 머지않아 병자호란까지 당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자, 포르투갈과 이 코리안 사이의 또 다른 흥미로운 고리는 튀김입니다. 일본어로는 덴뿌라. 20년 전까지는 우리도 그렇게 덴뿌라라고 불렀죠. 이 BBC 방송의 추적 기사에 따르면 일본 덴뿌라의 뿌리는 포르투갈 음식인 페이시뇨스 라오르타라고 합니다. 이 발음도 참 어렵죠. 페이시뇨스 라오르타. 자, 이 사진에서 보듯이 콩을 껍질째 튀긴 음식,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직도 즐겨 먹는다고 해요. 이 16세기 카톨릭 교회에는 고기를 안 먹는 템포라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요. 페이시뇨스 라오르타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템포라 기간 동안에 먹던 음식인데 일본에 머무를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이 그 음식을 따라 만들어 먹으면서 이름을 덴뿌라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절기의 이름인데 그걸 음식으로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콩뿐만이 아니고 온갖 야채와 새우 같은 이 해산물까지 튀겨 먹게 된 것이죠. 그게 오늘날 일본의 덴뿌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코리안의 튀김도 비슷한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인구 200만도 채 안 되는 이 포르투갈은 거대한 바다로 진출을 해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것들을 받아들여 강국이 되었고 우리 코리아는 반도에 고립되어서 일본의 침략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원리는 시대를 초월한 것 같습니다. 세계 천년, 코리아 천년. 오늘은 포르투갈의 동양 진출 이야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페인의 신대륙 진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